어머니의 칠순잔치. 아들은 친척들이 가득 모인 테이블 앞에서 두 손으로 1,00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받치며 그것을 효도비라고 불렀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친지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떠들썩한 잔치가 어머니 인생에 닥쳐올 또 다른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어머니는 돈의 촉감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감정을 요청한 결과 봉투 속의 돈은 전부 위조지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짜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결심한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격분했으며 손자는 무언가 말할 듯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그저 철없는 체면치레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빚과 기만, 계산,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음모라는 감춰진 진실을 줄줄이 끌어냈습니다. 실버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실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자 거칠애를 찢고 드러난 심연의 대화입니다. 가짜 돈 한 장이 과연 가정의 상처를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분명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딱 7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평생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은얼루에서 인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 칠순잔치로 말이죠. 이 거창한 체면 공사는 제 아들 김민준이 준비한 겁니다. 3층 전체를 빌려 20여 개의 테이블을 깔았으니 얼추 계산해도 2억만 원은 좋게 깨졌을 겁니다. 전복이니 랍스터니 하는 것들이 줄줄이 나왔고 벽에는 박영자 여사 고위원이라 적힌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까지 빌려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감동적인 클래식 음악에 맞춰 영상으로 틀어주더군요. 마치 제가 대단한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 이수진이 골라준 보라색 비단 재킷을 입고 미용실에서 드라이한 머리를 한 채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자 지훈이가 앉아 있었는데 녀석은 잔치 내내 말 한마디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에 온 게 아니라 대학 면접이라도 보러 온 아이처럼 말이죠. 며느리 수진이는 싹싹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사진사에게 앵글이 잘 잡히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찌감치 말했었죠. 어머니 칠순을 초라하게 보낼 순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저라고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적 유난히 개구쟁이였던 민준이, 결혼 후엔 왠지 남처럼 서먹해진 아들, 말바르지만 가끔은 버릇없던 며느리 수진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6번째, 코스 요리가 나올 즈음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 어머니 박영자 여사의 칠순입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시며 비바람을 막아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어머니가 저에게 쏟는 정성이 제가 어머니께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민준이가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녀석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사람 됨됨이의 기본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어머니께 작은 효도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민준이는 품에서 두툼한 붉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딱 봐도 묵직한 두께, 현금 1억만 원이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진사가 다가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타이밍 좋게 민준이에게서 봉투를 받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이가 직접 센 거예요. 저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모진 풍파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죠.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내 헌신을 알아주는구나. 사람 도리를 할 줄 아는구나. 그 순간 저는 그저 늙은 노인이 아니라 사랑받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늙음도 외로움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이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주방 식탁 조명 아래 서서 그 붉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네 식구는 지훈이가 내일 학교 가야 한다며 자기들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텅 빈 낡은 아파트. 아래층 편의점 불빛만 환하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방금 전에 잔치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제 가슴에 남은 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차상에 올려두고 보리차 한 잔을 탔습니다. 노인네가 밤에 진한 차를 마시면 안 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봉투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명절 때 이웃들이 주던 얇은 봉투와는 차원이 다른 두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무늬 봉투 위에 검은 플러스펜으로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쓰다듬는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평생 남편도 챙겨주지 않던 일. 0만 원이라는 거금,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주는 게 고작이었던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다 컸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원래는 다음날 아침에 정리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결국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돈을 정리해둬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차상에 천을 깔고 스탠드를 밝게 켰습니다. 월급날이면 현금을 찾아 한 장씩 세어보던 젊은 시절의 습관이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꺼내니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인 다발이 쉽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다발에는 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었는데 은행에서 막 찾아온 돈이라기엔 뭔가 지나치게 빳빳하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영화 소품처럼 말이죠. 첫 번째 다발을 집어 가볍게 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착하고 펴지는 탄력이 없고 왠지 눅눅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돋보기를 꼈습니다. 지폐 앞면의 신사임당 초상은 깨끗해 보였고 뒷면의 월매도 그림도 언뜻 보기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숨은 그림 은하은 있었지만 선명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글씨도 제 기억보다 흐릿해 보였습니다. 서랍을 뒤져 비상금으로 넣어둔 진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으니 차이가 보였습니다. 새 돈은 색이 묘하게 옅었고 모서리가 칼로 자른 듯 지나치게 반듯했습니다. 진짜 돈 특유의 미세한 요철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즘 돈은 더 정교하게 나오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시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0만 원. 하지만 그 미묘한 이질감은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참다 못해 주방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와 지폐 몇 장을 돌돌 말아보았습니다. 진짜 돈은 탄력 있게 펴지는데 이 돈은 구겨진 채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위조 지폐 구별법을 검색했습니다. 홀로그램을 확인해라. 질감을 만져봐라. 손바닥에 놓고 비벼보았지만 면섬유 특유의 질감이 아니라 복사 용지처럼 미끄러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련 번호가 문제였습니다. 다발 속에 있는 돈들의 일련 번호 끝자리가 너무 규칙적이거나 심지어 몇 장은 번호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생전 처음 겪는 혼란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 가짜 돈이라면 그 다음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체면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가족을 대표한다던 민준이의 효심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 됨됨이의 기본은 은혜를 아는 것이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짓누르는 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마치 누가 훔쳐갈까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만화책 산다고 제 지갑에 손댄 적은 있어도 이렇게 큰일 칠 아이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진짜 가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이 잡혀갈 텐데 며느리와 손자는 나를 어떻게 볼까?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너 나한테 가짜 돈 줬니? 라고 묻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칠순 노인이라고 판단력까지 흐려진 건 아닙니다. 남이 속이는 건 용서해도 스스로를 속이는 건 못합니다. 날이 희부옇게 밝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첫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창밖 서울 거리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저에게 준 효심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 은행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창구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 문제 없는지 좀 봐주세요. 직원은 돈을 꺼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위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손길이 느려졌습니다. 고객님, 지폐 재질이 저희가 취급하는 것과 좀 달라서요. 잠시 팀장님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분 후 안경을 쓴 50대 남성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돈을 만져보고 불빛에 비춰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붉은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박영자 고객님, 이 지폐들은 위조 지폐로 의심되어 수납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견본으로 5장을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되 즉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챙겨 나왔습니다. 바로 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시켰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 돈인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아들은, 친척들은 아들 신고한 비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과거 민준이가 돈을 빌려달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이직할 때 300만 원, 며느리 부업한다고 500만 원, 작년 세금 문제로 1억만 원, 엄마 2달 안에 꼭 갚을게요.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효도비도 결국 제 입을 막으려는 혹은 보여주기식 쇼였던 걸까요? 식어버린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쉬신다면서요. 나 아침에 은행 다녀왔다. 어제 네가 준 봉투 입금하려고 했는데 창구 직원이 좀 이상하다더구나. 전화기 넘어가 0.5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그 은행 직원들이 뭘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거 제 친구가 환전해 준 건데 은행에서 꼬치꼬치 캐물을까봐 그랬나 봐요. 아유, 걔네가 실수한 거예요. 친구, 어떤 친구? 아, 그냥 사업하는 친구요. 현금 장사하는 친구라 엄마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영영 진실을 모를 것이고 아들의 말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위조 지폐를 받은 것 같아 신고합니다. 경찰이 오면 복잡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오후 3시 반에 바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족욕을 하던 저는 화들짝 놀라 물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문을 여니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녀 2인조였죠.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씨 되십니까? 남자 경찰관 이우진 경장이 정중하지만 위험 있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봉투와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어제 은행에 갔더니 이상하다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준 거라 확인하고 싶어서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경장은 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더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정을 위해 회수해야 합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남 사무실에 있어요. 저녁에나 올 텐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네,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민준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장난치세요? 신고라뇨. 제가 드린 용돈을 신고해요. 일단 들어와라. 내가 말한다고 네가 믿을 일도 아니고. 저는 경찰이 듣지 않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40분도 안 되어 민준이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경찰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군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좀 예민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장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조지폐 혐의가 짙어 조사 중입니다. 출처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민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친구한테 바꾼 겁니다. 현금 장사하는 친구라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제 눈은 피한 채로요.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본 수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신고하셨어요? 수진이는 가방을 팽개치고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미치셨어요? 이런 일을 경찰에 신고해요? 그이 직장에 소문나면 어쩌려고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불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나는 그저 내가 받은 게 진짜 효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혼자 사시더니 이젠 가족도 안 보이세요? 이 경장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박영자님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신고하신 겁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노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남의 집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넷이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끓인 쇠고기 묵국과 두부조림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깨작거렸고 수진이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훈이는 눈치만 보고 있었죠. 숨막히는 침묵.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그 돈 정말 어디서 난 거니? 민준이가 물을 벌컥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친구한테 바꿨다고. 급전이 필요해서. 어떤 친구? 엄마는 모르는 친구예요. 조기 축구회에서 만난. 축구. 너 나이 쉰의 축구라니. 제가 쏘아보자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널 취조하려는 게 아냐. 네가 그 돈이 가짜인 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줬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다. 민준이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엄마,
저를 무슨 위조범 취급하세요. 그렇게 말 안 했다. 네가 여태껏 해온 행동들이 날 의심하게 만든 거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 옛날 일 들추면서 사람 매도하고. 앉아라. 수진이가 말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나이 70이다. 살면서 숱하게 속아봤어. 하지만 내 아들이 날 바보 취급할 줄은 몰랐다. 안 했다고요. 민준이가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할머니, 죄송해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잘못 아니다. 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었지만 귀는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씻고 나와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과? 신고요. 경찰 부른 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경찰 왔을 때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웃들이 물어보는데 뭐라 해요? 아들이 위조 지폐 졌다고 해요? 수진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야. 옳고 그름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옳은데요? 폼 잡으려다 사기당한 남편. 아니면 아들 감옥 보내려는 시어머니? 어머님이야말로 솔직해지세요. 효도 받고 싶으셨잖아요. 칠순 잔치 거하게 해주길 바라셨잖아요. 겉으론 돈 필요 없다 하면서 속으론 우리가 출혈 경쟁하길 바라셨잖아요. 어머님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들 불효자 소리 듣기 싫어서 쇼하신 거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신고하셨으니 이제 어머님 혼자 다 감당하세요. 우린 모릅니다라고 쏘아붙이고 나갔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불효자 소리 듣기 싫어서 쇼하신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이 영자 언니 아들 신고했다며 진짜야? 민준이가 사업 잘 된다더니 가짜 돈을 줬어? 라며 쑥덕거렸습니다. 칠순 잔치 사진을 올리며 이게 가짜 돈이냐 묻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집안 망신이에요. 애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요. 라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내막을 모르면 말하지 말아라고 쓰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끄니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제일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베란다에 앉아 찬바람을 맞고 있는데 지훈이가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도 돼요. 녀석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지훈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자다가 목말라서 깼는데요. 아빠랑 엄마가 안방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 연세도 있고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이번 칠순 잔치 거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으실 때 실버타운 요양원으로 모시자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비잖아요. 할머니 명의로 된 거 아빠 명의로 돌려서 대출받으면 급한 불 끌 수 있다고요. 엄마가 할머니가 동의하겠냐고 하니까 아빠가 잔치 잘해드리면 기분 좋아서 허락하실 거야 라고 했어요. 손이 떨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효도비도 잔치도 그 눈물겨운 연설도 전부 나를 고려장 보내고 집을 차지하기 위한 밑밥이었구나. 은혜를 아는 것이 기본이라던 그 말이 사실은 나를 내보내기 위한 대사였구나. 지훈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고맙다. 말해줘서 고맙다. 지훈아, 사람은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건 죄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짜 돈은 체면치레용, 요양원과 집 담보대출은 실속 챙기기. 며칠 후 민준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는 텅 비어 있었죠. 엄마, 밥 안 했어요? 민준아, 얘기 좀 하자. 민준이는 귀찮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얘기요? 경찰 조사 다 받았잖아요. 법 얘기가 아니라 사람 마음 얘기다. 저는 빈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너, 이 돈일 0만 원 가짜인 거 알고 줬지? 민준이가 흠칫 놀라더니 아니라니까요. 친구가. 그래서 돈을 한 번도 안 만져보고 불빛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에 넣었다고. 아, 바빴다니까요.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왜 자꾸 따지세요? 그래, 기쁘게 하려고. 가짜 돈으로.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네 마음을 원했다. 네가 10만 원만 줬어도 편지 한 장만 줬어도 난 기뻤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속였어. 사람들 앞에서 효자인 척 연기하면서 내 손에는 종이 쪼가리를 쥐어줬어. 그게 효도니? 그건 모욕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 나 요양원 보내고 이 집 대출받을 생각이었지. 민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수진이가 그래요?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냐고 물었다. 민준이는 입을 달싹거리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 정말 힘들어요. 빚 독촉 받고 있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그래서 쇼를 했니? 칠순잔치로 내 눈 가리고 가짜 돈으로 입 막고 집 팔아먹으려고. 저는 일어서서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넌 불효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내 엄마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야. 3일 뒤 이우진 경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으니 서경찰서로 오라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 경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경자님, 이 위조 지폐는 일반적인 복사본이 아닙니다. 마카오 카지노 주변 환치기 조직에서 유통되는 고밀도 위조 지폐입니다. 마카오요? 네. 김민준 씨의 출입국 기록과 계좌를 조회해보니 지난 1년간 마카오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셨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이라니 현지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탕감받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보여주기식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들이 가짜 돈을 샘플 명목으로 줬고요. 아드님은 이게 가짜인 걸 알고 가져왔습니다. 금융권에는 못 넣지만 노인분들 눈속임용으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짜 돈을 구해와 저를 속인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들이 다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체포영장을 들고요. 김민준 씨, 위조통화 행사 및 상습 도박,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엄마한테 말은 못하겠고, 폼은 잡아야겠고. 엄마 제발요. 콧물 눈물을 쏟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45이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엄마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다. 죗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돌아와라. 민준이는 끌려갔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며칠을 울더니 저에게 와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그이가 도박하는 줄은 몰랐어요. 빚 있는 건 알았지만 집 넘기려고 했던 건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가짜로 살지 말자. 셋이서 진짜로 살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매달 한 번은 셋이서 소박하게 밥 먹으며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로요. 민준이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죄송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발 뻗고 잡니다. 죗값 다 치르고 나가면 그때는 돈 말고 진짜 마음으로 효도할게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늘이 제 71번째 생일입니다. 케이크도 없고 현수막도 없습니다. 식탁에는 지훈이가 끓인 미역국과 수진이가 무친 나물 반찬뿐입니다. 하지만 밥에서 나는 김은 따뜻하고 우리 셋의 웃음소리는 진짜입니다. 가짜 돈일 0만 원보다 지금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훨씬 값집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줄 생각입니다. 물론 두부 한모와 함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을 신고한 제가 너무 매정한가요? 아니면 썩은 살을 도려낸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도 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